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성욱입니다. 오늘 아침 굉장히 춥죠. 네, 출근하시느라 다들 애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물론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춥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바람이, 공기가 되게 차더라고요. 건강 주의하시고 오늘의 제가 드릴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치과의사가 추천하는 가성비 최강의 치과 치료입니다. 배경 보시면 대략 아시겠죠? 요즘 최근 들어서 물가가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월급 빼고 내 소득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뭐든지 가성비가 좋은 것들은 싫어하실 분이 없으시겠죠. 근데 이제 치과 치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무섭기도 하고, 받기 싫기도 하고, 모든 병원 치료가 다 그렇습니다만, 또, 비용적인 면에서도, 이 치과는 바가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비교적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이 있을까 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도 많은 수의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고 권장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치과 치료를 생각을 하면 이제 가기 싫은데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무섭다는 게 많아요. 보시면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검진 얼마 만에 받으시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면은 한 3년 만에 받아봐요. 입안이 엉망이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께 이제 치과가 많이 무서우셨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이제 대부분 그렇다고 끄덕끄덕 하세요. 이게 여러 차례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는데, 치과 치료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중대한 치료는 거의 없는 대신에 상대적인 공포감은 굉장히 큰 편이죠. 환자분이 이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 입안으로 들어오는 날카로운 칼, 드릴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네, 공포심이 좀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소리도 또 윙 소리 나고 이러면 무섭죠. 그러니까 가기 싫어요. 그리고 왠지 입 안을 보여주는 거는 내가 이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옷을 벗는 것처럼 이렇게 좀 쑥스럽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도 특별히 굉장히 아프지 않고서는 저한테 검진해달란 말도 잘 안 해요. 되게 부끄럽고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끼리 검진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선에서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고는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치아를 깎죠. 치과 치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치아를 치료를 하는데,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 치아를 어느 정도를 삭제를 하거나 또는 아픈 치아를 빼내야 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내 몸에서 뭔가가 사라져가는 거, 다시 재생되지 않는 뭔가가 사라져가는 기분이 굉장히 언짢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도저히 살릴 방법이 없는 치아인데, 자연 치아를 보존을 해야 된다고 저하고 설전을 벌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저히 살릴 수가 없는 거를 살린다고 놔뒀을 때, 저희 이제 상당히 딜레마인데, 이거를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살리면 당시에는 감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좀 있으면 바로 탈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반대로 저한테 왜 그때 뽑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 몸을 일부분이 사라지는 느낌도 싫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싸죠. 치아 요거 하나 치료하는데 몇십만 원을 받고, 몇 개 치료했더니 100만 원이 넘어가고, 와,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비싸? 이게 비쌀 게 뭐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쪼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경제에 관련된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수도 있고, 물론 요즘 뭐 비용 치과에서도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물론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면은 상당히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비싸다는 느낌은 아마 누구든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그런 치료는 없을까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SRP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SRP는 이니셜인데 스케일링 앤 루트 플래닝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제가 생각하는, 또는 수많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텐데, 극강의 가성비 치료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치경부 마모증을 수복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가성비는 당장 내가 적은 비용으로 아픈 거를 해결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놔뒀을 때 벌어지는 앞으로의 고통과 수많은 지출될 비용을 미리 아껴드릴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가성비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랑니 발치하고 이제 근관치료, 신경치료죠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인식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만, 외국에 계신 분들은 절감을 하시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높은 가성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SRP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요거를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뭐 전반적인 잇몸 치료, 뭐 포괄적인 잇몸 치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잇몸 치료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잇몸 치료는 그러니까 간략히 말씀드려서 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 수술은 적응증이 뭐 그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제한적이고, 그 효과도 있지만 피해도 크고, 그리고 치아의 예후도 장담이 좀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많이 하지는 않는 거고, 그 잇몸 치료의 1단계와 2단계, 1단계가 스케일링이고요. 2단계가 루트 플래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전부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성비,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 1순위의 치과 치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치석, 치은 연상 치석과 눈에 보이지 않는 치석, 치은 연하 치석을 모두 제거하는 일종의 구강 대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스케일링, 그래서 요 잇몸 위에 있는 거를 제거를 하는 거죠. 요즘은 전부 울트라소닉으로 이렇게 싹 해서 물 나오고 해서 해드리고 있죠. 요거는 루트 플래닝이라고 해서 보시면 잇몸 속에 있는 요 치석들을 깨끗이 제거하면서, 루트 플래닝, 그러니까 루트가 뿌리죠, 영어로. 그리고 플래닝은 이렇게 평평하게 한다는 거니까 그 치아 뿌리에 있는 울퉁불퉁한 부분들, 이렇게 세균들이 착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살짝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끈매끈하게 해서 잘 붙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나 잇몸 안 아픈데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1년에 난 2번씩 스케일링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 근데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집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매일매일 쓸고 닦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다 하실 거예요, 댁에서. 뭐 매일 안 하시더라도 거의 뭐 자주자주 하시겠죠, 수시로. 그렇게 하지만 뭔가 내가 저거 정리해야 되는데, 저걸 치워야 되는데, 저걸 닦아야 되는데, 저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하지 뭐, 이런 곳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이 왔어요. 대부분 이제 뭐 봄이 왔다. 그럼 봄맞이 대청소. 뭐 이제 뭐 가을이 왔다. 가을맞이 대청소. 이게 뭐 계절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아마도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대청소를 하면 나 매일매일 쓸고 닦고 뭐 요즘은 쓸지는 않지만 이제 청소기로 하시겠지만 여기 닦고 청소기도 하고 막 하지만 구석구석에서 무슨 먼지도 막 나오고 막 몰랐던 것도 나오고 이거 나 집에서 잃어버린 건데 여기 있었네 하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아유 생각보다 대청소를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집안에 먼지와 쓰레기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대청소를 끝낸 직후에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짐을 빼고 이런 거 저런 거 정리를 하다 보면 또 내가 미처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많은 뭐 사용하지 않았던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뭐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놀래긴 하죠. 내 집에 이렇게 이렇게 많은 먼지랑 내가 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대부분 포장 이사라서 그 짐을 다 빼고 하는 현장을 직접 못 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접 보게 되면, 저도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요. 그래 보면 이제 이사 가는 집도 보면은 집이 깨끗한 적이 없잖아요. 뭐 막 먼지가 막 엄청 많고, 되게 막 벽지도 막 이상하게 있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매일매일 일을 닦고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지만 잇몸 속에는 분명히 치석들이 야금야금 쌓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잘 닦고 있고 검진까지 받고 있는데 문제가 있을 리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깨끗한 잇몸이지만 속까지는 알 수가 없다. 잇몸에는 2mm에서 3mm 정도 뼈 완전히 치아에 달라붙어 있지 않고 슬쩍 얹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치석이 쌓이는 거죠. 이 잇몸 질환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심해지기 전까지는 증상도 없어요. 뭐 불편함도 없습니다. 가끔 예민한 잇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잇몸에서 막 피가 나고 이상하게 하지만 사람마다 그 예민함의 정도가 달라서 굉장히 둔하신 분들이 있어요. 둔하게 반응이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심해질 때까지도 그다지 큰 뭐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게 안 생기기 때문에 안 아프고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과 의사가 잇몸이 되게 안 좋네요 그러면 충격을 받으시고는 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잇몸이 한번 상해서 잇몸뼈가 파괴되면 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뭐 아무리 깨끗이 하고 그때부터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예전의 잇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 약도 드시고 하는데 잇몸 약 막 광고 보시고 그러면 많은 치과 의사들 얘기하죠. 내 잇몸병 다 나을 것 같고 뭐 잇몸 좀 불편한데 이 약 먹으면 나을 것 같고 하지만 그 약은 보조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비타민이나 이런 건강 보조식품을 치료제로 사용하지 않듯이 잇몸 약도 치료제가 아닙니다. 때문에 잇몸병이 생겼어요. 잇몸 약 열심히 드시면 좀 나아진 듯한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약을 중단하고 나면 더 심해지죠. 그럼 약이 효과가 있나 보다 하고 약을 또 드세요. 그럼 결국은 언제 병원을 찾냐면 약이 도저히 듣지 않을 때 병원을 찾으시고 그때 치과 의사는 잇몸이 너무 안 좋은데요. 치아를 빼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가 잘 닦고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검진 받으면서 한 번씩은 대청소를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잊지 마시고 잇몸 질환은 아플 때까지 기다리면 좀 늦어요. 그러면 이 SRP라는 치료가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맨 처음은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을 하고요. 이거는 뭐 시점에 상관없이 스케일링 받으실 수 있고요. 루트 플래닝, 이 치근 활택술이라고 우리말로 치근 활택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제 건강보험상에서 치근 활택술이 약간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치주 소파술이라는 개념으로 건강보험상에는 기재가 되는데요. 요게 4번이 진행됩니다. 그 4번이라는 거는 왜 4번이냐면 이제 이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하면 잇몸 속에다가 기구를 넣고 제거를 하니까 그냥 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라고 이제 마취를 살짝 하고 진행하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입안을 4개로 나눴을 때 하나, 둘, 셋, 4개로 나눠서 한 번에 하나씩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4회의 내원입니다. 이 치료의 단점이라고 하면 내원 횟수는 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내원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좌우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한 번에 다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한 번에 다 하면 어쨌든 마취를 하고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나아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통증이 수반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양쪽을 다 해버리면 오른쪽을 치료하면 왼쪽으로 당분간 드셔도 되고 반대쪽으로 드시면 되는데, 양쪽을 다 해버리면 이제 삶의 질이 확 떨어지니까 좀 많이 답답하고 짜증나실 수 있어서 가급적 권장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유로는 보험 청구도 안 돼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PCI라고 해서 Plaque Control Instruction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치석을, 잇몸 위에 있는 치석과 잇몸 안쪽에 있는 치석을 전부 다 제거했어요. 근데 칫솔질이 제대로 안 되면 불과 1, 2주면 다시 치석이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칫솔질이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이제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훨씬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잇몸 검사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잇몸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나.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이제 어디를 더 잘 닦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보이는 새로 생기는 치석들은 바로바로 제거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하고 루트 플래닝과 치주 소파술, 루트 플래닝과 큐레티지라고 하죠. 치주 소파술이라고 하는데, 소파술은 뭘 소파술이라고 하냐면 우리 몸에 이제 결합 조직, 조직이 있죠. 살이 염증 상황이 되면 뭐 여드름 나면은 이게 보통 평평한 살이 아니라 빨갛고 부풀어 오르면서 나중에 짰을 때 흐물흐물한 게 뭔가 나오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육아 조직이라 그러는데, 얘는 뭐냐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보통 때의 우리의 피부는 평시 상태의 피부고, 육아 조직은 얘네들이 외부의 침입자로 인해서 막대한 군병력이 투입된 그런 전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시 조직이 되는데, 얘네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전시 조직이 아니라 아예 그냥 군대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육아 조직을 제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치석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 그 뿌리 표면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고 표면을 부드럽게 해서 세균이 잘 못 앉도록 하는 것 외에도 기존에 있었던 불필요한 군대도 다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전쟁은 끝났는데 군대가 철수를 안 해서 또 거기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많이 봤는데.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같이 제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잇몸 염증을 제거하고 스케일링을 했는데도 계속 피가 나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소파술로 그 피를 자꾸 나게 만드는 그 불필요한 염증 조직, 그러니까 그 염증의 원인이 없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는 염증 조직들은 걷어내 줘야지 이제 다시 그 자리에 평시 조직, 정상 조직이 다시 자라 올라오면서 피도 나지 않고 건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치은 연하치석은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이제 치은 연상 치석이라는 건데,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잇몸이 이제 그 한자로 치은입니다. 그래서 치은 연상, 연상, 치은연이 잇몸선이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치석,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대부분 이 치석은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노란 빛을 주로 띱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 시간이 흐르면 연두빛으로 살짝 코팅이 또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이게 돼요. 비교적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칫솔 진로는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치석 제거 치약을 많이 해서 강한 칫솔로 막 문질러도요, 치석은 그걸로는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데, 치석이 집에서 보이면 이거 어떻게 떼야 돼요? 근데 좀 적극적이신 분들은 칫솔젤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그럼 물리적으로 떼시라고 하죠. 보면은 어떤 것들이 여기서 금속성의 물리적인 걸로 이렇게 툭툭 쳐서 빼는데, 아마도 치과에 종사하시지 않는 분들이 나의 잇몸, 치아의 그 잇몸 근처에 있는 치아 부분에 날카롭고 뾰족한, 날카롭고 단단한 걸 대가지고 치석을 떼는 거는 아마 많은 용기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고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푹 찌르면 또 엄청 깜짝 놀래고 아프시고, 운이 나쁘면 그쪽이 퉁퉁 부어서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입안의 환경이 항상 공기가 들락거리고 축축하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호기성 세균들, 즉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아래 치아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사실 이 정도로 치석을 많이 갖고 계신 부자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스케일링 받으러 오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흔히 있어요.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평소에 뵐 수 있는 분들 중에 그냥 중간 정도의 치석이라고 봅니다. 나는 치석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입을 크게 벌리신 다음에 사진을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면은 스케일링 받고 나서 한 두세 달만 지나면 내가 칫솔질에 정말 나는 치과에 갔는데 치과 의사한테 이렇게까지 칫솔질을 잘하신다고요? 라는 극찬을 듣지 않은 이상 이 정도 치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치은 연화치석입니다. 상에서 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잇몸 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잇몸은 치아에 완전히 착 달라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 깊이 한 2mm에서 3mm 정도는 그 잇몸의 치아 위에 슬쩍 얹혀져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간극을 치은 열구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치석이 끼는 거예요. 걔네들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치은 연상 치석에서 조금씩 이제 발을 뻗다가 거기서 잘 못 살고, 난 여기는 공기가 너무 많이 와서 싫어. 이런 세균들이, 밑에 공간이 있네? 그러면서 야금야금 들어가서 자리를 잡다가 거기서 번식하고 커지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은 잘 안 보이니까 뽑힌 치아로 보여드리면, 요런 데 보면은 치석이 있죠. 요런 부분은 치근 이계부라 그래서 어금니의 치아의 뿌리와 치아의 뿌리가 벌어진 요 가랭이 사이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잇몸병이 들어오면 작게 보여도 항상 환자분들께 이 치아는 잘 닦으셔야 됩니다. 이 치아는 많은 애정을 쏟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이 치석은 색상이 까매요. 가끔 보면 이렇게 잇몸 치료를 막 하다 보면 이 까만데 이 까만 거를 잘 보기가 어려워요. 큰 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유는 피랑 같이 나와서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물로 헹궈서 보면은 꽤 보이고, 첫 번째 그 스케일링을 해드리고 나서 잇몸의 붓기가 가라앉으면은 이 까만 치은 연화 치석이 보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잇몸 살이 착 붙어 얹혀 있는 이 사이 공간은 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혐기성 세균들, 그람 음성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병, 즉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독항균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제거가 필요하죠. 한마디로 치주염을 일으키는 원인균들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건강보험 적용 항목입니다. 이 모든 치료가요. 그러니까 일단 저렴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고,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 진료는 딱 수가가 정해진 게 아니라 몇 개의 치아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 모든 단계를 했을 때 약 1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면서 얻는 것도 많은 치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장점이 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첫 번째는 이 치료는 치아를 깎거나 잇몸에 칼을 대거나 하는 그런 것 치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청소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질환이나 또는 이제 약간 중등도의 잇몸 질환까지는 이 치료만으로도 상당한 개선 내지 완치가 가능해요. 특히 이제 초기 잇몸, 말 그대로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은 거의 요거 한 번이면은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입안에 나는 냄새도 대부분 요 치료를 해드리고 나면 대폭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거의 완벽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구취가 나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치석이 많이 보이는 경우는 일단 이 치료부터 권장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 중등도의 잇몸 질환에서 이제 시행을 할 경우에는 만성적인 심한 치주 질환으로부터의 발전을 막아드리죠. 이유는 요 정도만 해도 증상이 없는데 치료를 하면, 그러니까 아픈 적이 없는데 아프지 않게 해주니까 나는 뭐가 좋은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는 내 잇몸을 보고서 그때 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취는 하는데요. 다른 치료에 대비해서 크게 힘들지도 않고, 뭐 소리가 막 윙 소리가 난다거나, 뭐 되게 막 그런 공포감 조성이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그래서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환자분의 진료 시에 도입부 개념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그 비용적으로 접근이 부담이 없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스케일링 같은 것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석이 구석구석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끗이 해드리고 치료를 해드려야지 또 좋은 점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덜 무섭고 덜 힘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서서히 치과 치료에 적응해 가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치료 권장 시기와 주기를 말씀드리면요. 대개 이제 50대 이후에는 한 번 정도 받으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대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영구치가 나오고 대략 한 35년에서 40년 정도. 그때 동안 쌓여있던 치은연화, 치석,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잇몸 질환을 본격적으로 고민하시는 시기가 대략 50대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주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잇몸 질환을 여러 차례 겪으셨고 칫솔질이나 관리도 조금 좋지 않으시고 이런 분들은 1,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좋고요. 되게 이제 나는 뭐 보통 건강한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대략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치과 의사에게도 굉장히 인정받는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정기 검진을 꼬박꼬박 받으신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연령대하고 관계없이 이 잇몸 염증이 심하거나 치은연화, 치석이 발견이 꽤 되는 경우에는 바로 시행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잇몸이 부었다. 그리고 이렇게 퉁퉁 부어있는 잇몸 속에는 치은연화, 치석이 거의 100%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치경부 마모 또는 굴곡 파절을 수복해드리는 치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군데, 이거 많이 보셨던 것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여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둥글둥글하게 파여 있고 치아가 좀 길어져 있죠. 이런 것들은 치경부 마모로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찍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치경부 굴곡 파절, 뭐 저 영어로는 애프렉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복해 드리는 건데요. 영어로는 이제 아까 마모는 어브레이전이라고 그러고 이제 아까 굴곡 파절은 애프렉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치경부 마모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도한 칫솔질을 조금 세게 하시는 경우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세게 하면 좀 더 치석도 제거되고 깨끗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는 세게 5번보다 살살 10번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치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치은이 퇴축되는 경우, 퇴축이란 말은 이제 그러니까 잇몸이 점점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치아 부분이 길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을 닦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칫솔질을 하셨을 때 침식 작용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은 이제 둥그렇고 매끄럽게 파여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시리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조금 더 파괴적이고 위험한 게 이제 서비컬 애프렉션, 치경부 굴곡 파절이라는 건데, 이거는 치아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치아가 휘었다 펴졌다를 반복을 해요.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당연히 치아는 휘었다 펴졌다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잇몸뼈가 탁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안 잡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휜다 그러면은 전체가 다 휘는 게 아니고 이 뼈가 잡고 있는 부분이 덜 휘고 안 잡고 있는 부분이 더 휘니까 요렇게 되면서 치아가 그 치아의 목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치경부라는 곳이 이제 딱딱한 조직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스스로 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실제로 저도 제 입안에도 그렇게 치과 의사가 되기 전에 오른쪽으로만 음식을 열심히 씹었더니 오른쪽이 근데 너무 시리고 불편해서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 이제 치료를 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프렉션은 내가 스스로 깨는 거죠. 뭐 어브레이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어브레이전 같은 경우는 주로 칫솔질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칫솔질로 열심히 관리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본다면 애프렉션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거, 이 약물기 또는 이갈이 이런 것들 한쪽으로만 씹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반복이 되면서 치아가 깨져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습관 조절만으로도 예방이나 완화가 가능하다. 안 생기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의 치아는 어차피 일을 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파여나갈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심했을 때 치과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요거 좀 많이 오래된 짤인데, 요거 이렇게 닦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분노의 양치질. 네. 치경부 마모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매끈하게 넓적하게 파여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잇몸의 퇴축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잇몸이 살이 있었는데 이만큼이 내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파여 나가는데,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보시면은 이렇게 뽀얗게 보이는 우유빛깔로 보이는 부분이 범랑지, 즉 에나멜이라는 부분인데, 여기는 미네랄 함량 97%의 거의 돌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잘 안 달아요. 안 닳는 대신에 잇몸이 내려가면서 보이는 요 약간 진한 색깔의 부분은 상아질이라 그래서 그 미네랄 함량이 60에서 70% 정도로 낮아지고 조금 더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를 막 문지르면 얘는 멀쩡한데 여기는 슬금슬금 파여나가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보면은 오랜 시간 풍화 작용으로 해서 닳아서 없어진 것처럼 둥그렇게 파여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프렉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치아가 이렇게 힘을 받죠? 그러면은 이 만나는 면이 평면이 아니죠. 그러니까 평면이 아니라 이 수직이 아닌 수평이 아니죠. 아니고 기울어진 사면이기 때문에 우리 그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힘의 분리를 사용을 하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과 죄송합니다.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아가 약간씩 휘었다 펴졌다를 반복을 하면 여기 겉에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금이 가면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서 점점 파여 나가죠. 그런데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도끼로 찍어 놓은 듯한 모양이 보입니다. 요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신경까지 노출될 뻔했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떼어드리는 치료를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너무 빨리 떨어져요. 심한 경우 이렇게 하나, 둘, 셋. 주로 보면은 작은 어금니, 여기 보면 작은 어금니로 보이는데 작은 어금니 2개와 큰 어금니, 첫 번째 큰 어금니까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딱 씹을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치아는 제가 봤을 때 이 첫 번째 큰 어금니거든요. 첫 번째 큰 어금니, 사랑니를 제외하고 끝에서 두 번째 치아입니다. 이 치아는 나올 때 유치가 없었다가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영구치예요. 영구치고 대개 만 6세에서 만 7세 정도에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어금니, 다른 큰 어금니나 어금니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서 가장 탈도 잘 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면 뭐가 문제냐는 거죠. 보면 첫 번째가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범랑질이라는 부분은 거의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뭐 시리고 뭐 불편하고 이런 거를 잘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이 상아질은 미세소관이라는 곳으로 해서 내부에 있는 그 신경, 그 치수하고 살짝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좀 빠른 속도로 노출이 되면은 굉장히 시린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 나이, 더 젊으실수록 이 사람의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은 치수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작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또는 뭐 10대, 20대인데 뭐 이렇게 오징어 이런 거 막 좋아해서 막 드셨다가 이제 거기가 파였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시린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느껴지다가 언제 느껴지냐면 주로 그 양치하시고 나서 이제 찬물로 이렇게 헹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여름에는 찬물을 그냥 틀어도 물이 별로 차갑지 않아서 잘 모르다가 가을이 되고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이제 수돗물이 슬슬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돗물로 가글을 막 하면 가글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처럼 겨울이 됐을 때는 아예 찬물만 틀어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시리다. 그리고 딴 거를 먹고 집에서 밥 먹고 물을 마시는데도 막 시려요. 그래서 되게 소름 돋게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도 이제 절대적이진 않은 게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이 좋으면은 좀 덜 시리고 컨디션이 나쁘면 또 되게 많이 시리고 이렇게 하니까 또 버티시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거기가 파여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브레이전 말고 애프렉션 같은 경우는 굴곡파절 같은 경우는 잘 안 닦입니다. 칫솔이 이렇게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잘 안 닦이고 특히 칫솔질을 위아래로만 하시는 분들은 난 되게 열심히 닦았는데 거기가 안 닦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오래 방치를 하면 거기에 이제 충치가 잘 생길 수도 있고요. 실제로도 상당히 치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신경을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충치도 없고 잇몸도 건강한데 그래서 거기가 자꾸 깨져가서 신경까지 침범을 해버리면 정말 속상하겠죠. 요거는 이제 상당히 급속도로 진행됐을 경우에 그렇고요. 아까 아주 서서히 진행돼서 들어온 경우에는 신경도 알아서 후퇴를 하기 때문에 단면은 보이지만 신경까지 노출돼서 통증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신경까지 침범할 정도로 많이 파인 경우는 다음에 말씀드린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금방금방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치료할까요? 보면 이제 충치나 오염이 특별히 없으면 그냥 단순히 저희가 치아 색상 나는 재료로 메워드리면 됩니다. 역시 치아를 깎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충치가 있거나 표면에 오염이 있다 그러면 깨끗이 제거를 해드리고 메워드리죠. 그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레진이라는 재료, 강화 플라스틱 같은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레진 재료 또는 이제 글래스 아이오노머 GI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재료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레진 재료는 보험 적용되지 않은 비보험 재료고 그 GI 재료는 보험 재료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비용은 뭐 병원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한 개당 치아 한 개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레진 같은 경우는 비보험 보험 재료로 할 경우에는 10,000원 미만으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레진으로 하는 게 좋으냐, GI 뭐 글래스 아이오노머로 하는 게 좋으냐,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충 대략 비교를 해보면 어, 강도 면에서는 레진이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좀 세고 잘 버텨요. GI 재료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신미성, 그러니까 보기 어떠냐 했을 때는 레진 재료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잘 나와서 거의 잘 해드렸을 경우에 치아 색상도 잘 맞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감쪽같이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GI라는 재료는 상대적으로 신미성보다는 기능성으로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조금 덜 한 편이고요. 그리고 앞니에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정도긴 해요. 그리고 매끈하게 광택을 내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접착력은 두 개 모두 강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 개당. 그리고 GI 같은 경우는 대략 10,000원 이내. 대신에 이제 AS라고 하죠. 뭐 떼었는데 금방 떨어졌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레진 같은 재료는 저희 병원으로 쓰면 대개 AS가 있고요. AS는 GI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재료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지면 그냥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가성비가 좋냐? 그러면 이제 역시 치아를 깎거나 파내지 않습니다. 요거는 마취도 안 합니다. 이게 뭐 특별히 치아가 많이 시렸을 때 하는데 마취를 특별히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려서 이걸 이제 수복을 할 경우에는 이게 뭐 바로 메워드렸을 때 이제 안 시려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마취를 해드리면 이게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마취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파여서 생긴 시린 증상이라든가 음식물 들어가고 칫솔질이 빠지는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고요. 레진으로 했을 경우에는 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치아를 많이 파놓을 정도로 강하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꽉꽉 무시는 분들, 화를 이악물기로 다스리고 골프 치실 때 이를 악물고 스윙하시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실 때 이를 악물고 바벨을 들어 올리시고 스트레스 받거나 누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이를 꽉 무시면서 두고 봐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붙어있는 동안만큼은 이 붙어있던 게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치아가 덮어 나가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요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성비가 좋은 치료인데요. 첫 번째로 사랑니 발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저도 외국에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외국에서 유학 생활이나 이민 생활을 해보시지, 그러니까 뭐 유학이나 그 직장 생활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체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의 사랑니 같은 거 뽑으러 간혹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한 달 있을 건데 사랑니 4개 다 뽑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좀 많이 힘드시겠는데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한 달 동안에 사랑니만 뽑으시면 맛있는 걸 잘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괜찮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근데 미국에선 예상 비용을 제가 이제 챗 GPT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대략 붉은 글씨로 나온 거 일반적인 사랑니는 50에서 100만 원 수준, 그다음에 고난이도 완전 매복 사랑니 같은 경우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CT 촬영이라든가 신경관까지 뭐 안전도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는 그 CT 같은 거 촬영 비용은 또 별도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랑니를 한 4개 뽑으면은 거의 비행기 값 이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비용이 거의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보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건강보험에 준하는 수가대로 저희가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과한 비용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공단 부담금까지 한꺼번에 부탁을 드리니까 아마도 이제 건강보험 자격자분들 대비해서는 비싸긴 할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럼 미국 사람도 어떻게 살아 생각하신다고 얘기 들어보면은 대개는 직장 내지 개인이 가입한 사보험으로 많이 보조를 받는다고는 하세요. 근데 보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좀 많이 힘드시겠죠.
두 번째는 근관치료,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신경치료입니다. 신경치료를 하고 이제 씌워드리는 것까지 주로 하죠. 씌워드리는 이유는 치아가 잘 깨지고 망가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미국에서의 크라운 치유병을 제하더라도 신경치료 비용만 해도 14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들 수 있다고 하죠. 거의 대한민국에서 크라운 치료해드리는 비용과 맞먹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신경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까지 하지는 않죠. 그래서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챗GPT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성비가 좋은 치료 소개해드렸고,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치료일 수도 있지만 미래를 생각했을 때 우리 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절감해 드릴 수 있는 가성비 치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치료는 이제 점점 여러분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오래 살게 되면서 그 중요도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아도 내 치아를 따라올 수는 없거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만사님의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충치가 심하다고 하셔서 크라운을 권유받았는데 어떤 병원은 레진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료비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던데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다르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충치의 크기를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고, 충치의 크기가 이만큼 있다고 했을 때 의사마다 치료 계획에 대한 소견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 똑같다 그러면은 병원마다 가는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충치가 심한데 레진으로도 가능해요 라고 해서 레진을 했는데 한 1년쯤 지나서 너무 아파서 결국은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손해죠. 그러니까 이제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얼만큼 더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냐, 아니면 일단은 최소한만 손을 대고 할 것이냐,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라운을 한 치과 의사는 좀 못됐고, 레진을 권장한 치과 의사는 양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이거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살렸는데 뽑아야 될 것 같다고 판단했으니까 살린다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오래 못 버티고 뺄 수도 있죠. 이렇게 됐을 때 후속 치료에 있어서 환자분께서 좀 불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살릴 수 있는 건데 의사가 못해서 뺀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건 빼는 게 맞는 치아인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건 빼야 합니다라는 치아는 환자분께서 아무리 부탁하셔도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이 충치를 가지고 누구는 시운됐는데 누구는 레진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치료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설명에 환자분께서 동의하시고 수긍에 가시면 좀 과해 보이더라도 하시는 게 맞고, 근데 난 이 치과에서 별로 믿음이 안 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과를 믿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께서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요 그러면은 더 생각하십시오. 더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좀 뭐 의심이 되고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병원 가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히려 가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이 정도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말씀드릴게요. 김재희님, 네. 한쪽 부분에서만 치실할 때 냄새가 나는데 그쪽 잇몸이 안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안 좋습니다. 만약에 치실할 때 냄새가 난다, 치실을 얼만큼의 주기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뭐 하루에 한 번 한다, 뭐 생각날 때 한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치실을 얼마나 자주 쓰냐면은 그냥 할 일 없으면 치실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면 하루에 한 5번에서 7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로 할 때도 있고요. 요즘은 이렇게 기성품으로 이렇게 딱 그 활처럼 나온 거 많잖아요. 그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수시로 확인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와 이 사이에 공간이 늘어나서 음식물 자체가 끼진 않더라도 거기에 플러그가 막 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수시로 제거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분명히 거기에 치태가 쌓인 지 시간이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음식물이 끼어서 부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주 해보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하루에 막 10번씩 하는데도, 근데 이때 치실할 때 주의하실 점은, 치실하실 때 그 입 사이에 넣고 살살살 흔들다 빼시는 게 아니고요. 잇몸 속까지 이렇게 쑥 밀어 넣고 치아 표면을 긁어가면서 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깊숙하게 해보세요. 아파서 막 살에 상처가 날 때까지 해보시란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냄새 난다 그랬을 때는 충치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그럴 때는 치과에서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 파란 하늘님, 앞니가 조금 벌어졌는데 라미네이트를 권유받았습니다. 교정보다 빠르고 예쁘다는데 장기적으로 유지가 어렵다고도 하더라고요. 라미네이트 어느 정도 추천하시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교정으로 닫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치아 모양과 색깔에 불만이 없다면 교정 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치아 모양도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앞니가 조금 벌어졌는데 이건 뭐라 그러지, 이 치아 배열상 교정적으로 닫으려면은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를 고려해 보실 만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시간이 없을 때, 특히 이제 뭐 인터뷰나 뭐 결혼이나 이런 걸 앞두시고 뭐 시간이 뭐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밖에 없는데 나는 이 앞부분을 꼭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은 라미네이트도 괜찮은 치료가 되는 건 맞습니다만, 하지만 라미네이트도 뭐 무삭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삭제로 했을 때 하나도 안 튀어나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 권유받았던 병원에 뭔가 좀 그 설명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움직이게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선생님을 만나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음 편한 하루님, 충치 치료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임플란트로 가게 된다고들 하는데 보존 치료를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치아를 뽑는 기준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도저히 이 치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잇몸병이 너무 심하거나 그랬을 때, 뭐 치아가 대부분 많이 흔들리거나 그랬을 때. 두 번째는 치아를 살린다고 해도 이 살린 치아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기대될 때는 뺍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치 치료를 결과적으로는 충치 치료를 반복 안 하시면 돼요. 관리를 잘 하셔서, 그리고 검진도 정기적으로 잘 받으셔서 충치 치료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시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쨌든 충치 치료를 한 자리에 또 충치가 생기면은 더 커진 형태로 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말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충치 치료를 하지 말란 얘기냐? 그것도 아니고, 충치 치료가 반복되지 않도록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권장드리는 거는 믿을만 하신 선생님이 근처에 계시다면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면서 기존에 치료받았던 충치치료 수곡물도 영구적인 게 아니니까 조금 쓰고 낡고 이제 조금 위험 요소가 감지가 되거나 낡거나 그러면은 이제 교체를 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여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교체할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그건 교체가 아니고 확장된 치료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체는 이제 문제가 생기려고 할 때,
그때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뭔가 느낌이 좋지 않고 요거는 엑스레이 상으로 확실히 드러나진 않지만 여기는 확실히 2차 충치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교체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보다 다행히 충치가 크지는 않지만 시작은 되고 있네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생각이 여러 가지 있으실 수 있어요. 괜히 했네. 이거 승추 심하지도 않은데, 그럴 수도 있고, 충치가 심하지 않을 때 해서 다행이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이 치과 의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존 치료는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충치가 안 생기게끔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그런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설명드릴 내용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후에도 계속 답변 드리니까 얼마든지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사 김성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